예, 그 아시아의 경계들을 다시 생각하다 상상 일상 미학 그 학술회의가 이제 오늘로 열리게 되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김상현님 오늘 종합토론사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뭐 저희 학교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참석을 못해서 이 종합토론 사회를 보면서 이제까지 학술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임지연 교수님께서 일단 그 학술회의에서 논의됐던 논점들하고 의의 같은 것들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 저기 뭐야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예, 저 김현정입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사실 여기서 포디움 디스커션이 있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고대사 특히 고조선의 강령 문제라든가 한사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당국대학의 심재훈 선생하고 그 경희대학의 조인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냥 좀 연단 디스커션을 하는 형식으로 지났고요. 어제 오늘 얘기 특히 이제 어제 얘기됐던 것도 중심일 텐데 개별 논문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어제 토론이나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가장 큰 전제는 고대사는 현대사다. 그게 저희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대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미지들이 늘 물론 자료를 항상 돌아가서 자료가 백업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현대의 어떤 정치적인 기운이라든가 어떤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고대사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그래서 사실은 고대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싸움장처럼 돼버린 그런 감이 있는데, 그것은 역시 고대사가 현대사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선 선생님은 일종의 키노트 스피치인데 식민주의를 상상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식민지 시대 이후 민족주의 사학이라든가 문화사학이 어떻게 고대에 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식민주의 사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안티테제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문법이 식민주의 사학과 거기에 대항한 반식민주의 사학의 문법이 거의 같은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오히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고 저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식민지가 됐는가 하는 어떤 회한 같은 것들, 혹은 식민지가 아니라 식민주의가 되고 싶었던 그러한 욕망 같은 것들이 일본의 식민주의 사학이 만들어놓은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고대사상에 대해서 저항했던 민족주의 사학이나 문화사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정빈 선생님 하다라는 것이 본질적이거나 영속적인 거라기보다는 역시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계속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마 이정빈 정면 선생님 얘기에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도 일종의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라는 건 항상 근현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사의 역사 서술에서도 어떻게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의 문제의식이 가능한가라는 것들이 끄집어 나왔던 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만주, 간도, 그리고 어떤 제일 여성들, 또 저기 북쪽에 그 오로촌과 어떤 마이너리티들의 초점을 맞춰 거기서 경계가 어떻게 고착돼 있는데 끊임없이 쉽게 얘기하면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계를 어떻게 끊임없이 넘어갔는가. 그러니까 역사적 행위자들이 이 마치 무슨 정부 청나라의 정책이든 조선의 정책이든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이 인프라 혹은 일종의 뭐 하드한 인프라라고나 할까 혹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그러한 경계를 역사적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넘어가려고 했던 그래서 그 에이전시 역사적 행위자들의 에이전시를 보니까 경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고하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허물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일상에서의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김선민의 중국에서 10만이들 삼캐는 중국 사람들과 국경의 조선 사람들 사이에 살인 사건을 하나의 예를 들어갖고 어떻게 이러한 살인 사건 자체가 이들이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떤 교류의 결과로서 나타났던 것인가를 보여줬던 것 같고, 김광민의 이 간도 지역의 조선, 중국인, 만주인, 한인, 만주인으로 구성된 이 트랜스내셔널 커뮤니티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조차도 무슨 기독교에 물론 감화를 받은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생존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인 기독교가 말하자면 이 근대적인 천진조약 이후에 청이 서구 열강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 특권적인 조항들을 사실은 당대에 살았던 이 변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전유하고 만들어 나갔는가를 보여줬던 것 같고, 역시 제일 그 조선인 그 여성들의 경우도 민족이라는 그 표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지만 그것이 뭐 이들이 뭐 농악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이 제일교포 여성들이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민족적인 표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을 셀프 임파워먼트의 계기로 삼았는가 같은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김의 그 오로촌족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러시아와 이 만주 지역을 끊임없이 오가면서 자신들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삶의 기반 자체가 이미 경계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서 이들이 양쪽 특히 청나라에서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적 경계 혹은 어떤 행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사실은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생활 세계를 지켜왔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오후에 발표된 모든 논문들은 5편의 논문들은 경계에 대한 그 보도 히스토리 논문들은 그야말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에이전시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이 어떻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어떤 일상 세계를 경계와 상관없는 그리고 또 동시에 경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이러한 일상 세계를 구축해 왔는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이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권력의 문화적 장치들과 그것을 또 그것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일상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굉장히 뭐랄까 어떤 일종의 뭐 이들이 내셔널리즘에 포섭됐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모킹 내셔널리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포섭되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비웃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전날의 그 한국사 연구자들의 발표가 고대의 경계가 사실은 어떻게 이 역사학 서술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 까먹었네. 우리 정혜윤 선생의 그 중국의 이 말하자면 그 화교 이슬람 화교들이 일본 제국의 어떤 기획과 중국 국민당의 기획 속에 서로 다른 집단들이 거기에 포섭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존재, 역사적 존재, 그러니까 정치적 존재 근거를 서로 다른 오리엔테이션 속에서 어떻게 이걸 끌어나가려고 했는가. 특히 메카 순방단 뭐 이런 동남아 지역의 화교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정착했던 중국의 화교들을 이슬람 화교들을 가지고 막 얘기했다. 결국 모든 것들은 굉장히 만약 10몇 년 전에 저희가
비교역사 문화연구소에서 근대 국경 역사의 변경에서 보도 히스토리를 처음 소개하고 거기서 고구려사 논쟁에서 이게 중국사다 한국사다라는 논쟁을 정통적인 역사 서술의 관점에서 극복하려고 했다면 이번에 발표들은 그야말로 보도를 넘나드는 역사적 행위자들의 에이전시에 훨씬 더 우리가 그걸 특별히 막 요청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트렌드가 그만큼 또 바뀐 거를 이게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보도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강력이 이렇게 흐려져 있다. 이게 선이 아니라 조언이다. 하이브리드 컬처가 존재하는 그러한 경계 영역이다라는 정도의 선에서부터 지금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행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도를 어떻게 넘나들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왔는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탈출을 하고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전근대에서부터 어떻게 드러나는가 잘 보여준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뭐 얘기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로에서 의견을 좀 내주시면 이어서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민 교수. 예전에 임전 선생님 정리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만 문제의식을 더 추가하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 경계를 사실은 그게 얼마나 데피니티브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크로싱하는 그 주체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하이브리디티를 얘기를 하고 경계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기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는 그거를 디마케이트하는 국가나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보도를 크로스하는 사람들은 인식론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건데 그거보다는 어떤 네트워크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그런 경계를 지으려는 국가도 있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디벨롭됐던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이득과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국가나 경계에 지으려고 하는 그 엔티티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래서 경계가 더 강화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경계를 지으려는 엔티티보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그것이 어떻게 경계를 만들어내는가 이 문제의식도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은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거기 한국에서 학술대 참석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하고 나중에 홍콩 가서도 다시 생각할 게 많은데요. 거기 김관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또 정면 선생님하고도 이 지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도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지도 그를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홍콩에서 좀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Greater China 그런 얘기도 못하고 너무 민감하다고 하고 또 그래서 화교 Chinese Overseas 그것도 안 되겠고 해가지고 지금 Sinosphere 그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그냥 비교상으로 거기 한국에서도 무슨 한국 대한국 그런 게 있어요. 무슨 Koreanosphere 그러니까 홍콩에는 지금 많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완전히 받아주고 자기 거라고 하고 한복도 입어요. 홍콩 대학교에서 막 한복도 입고 돌아다니는데 예 그래서 오늘도 발표 볼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홍콩 학생들은 또 아주 전통적인 한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최신형이고 계량 한복은 싫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 그 얘기를 하면은 제 옛날에 썼던 한복을 다 그냥 학교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냥 그거 애들이 되게 좋아하다고 했어요. 그 90년대 또 좀 최근에 만든 한복까지. 그래서 지금 뭐 K-팝도 그렇고 뭐 한류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도 무슨 이렇게 한국을 더 크게 더 퍼지게 뭐 그렇게 만드는 게 어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천 선생님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저 사실 그거랑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약간 지금 임지영 선생님 말씀하시고 김가민 선생님이 얘기한 거하고 연결되면서 약간 점핑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계라는 거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지식의 문제 이것들이 좀 더 민감하게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주디스 할버스톰이라는 그 가가 페미니즘을 쓰는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삶이 어떻게 뒤엉켜 있는가. 그러니까 원래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이브리디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원래 그렇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요. 그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볼 때 우리의 지식 언어 체계 속에서 이거를 재단하면서 아 저건 민족주의다, 저건 전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한복이랑 관련이 되냐면 아까 이제 선생님들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 한복도 아닌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통 한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전통 한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전통 한복이 굉장히 특정한 방식으로 근대 이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한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 그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젖가슴 드러낸 사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억이 어떤 식으로 지식계에서 처리되는가 자체도 문제 삼아야 될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복은 여기서 재현되지 않는 우리 전통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입었던 그런 한복이 오히려 굉장히 모던한 것이고 사실은 아까 그 어우동 같은 거 우리 전통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왜 전통이 아닌 거죠? 원래 전통이고 한복이고 가장 패션은 기생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원래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자체가 다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여기에 아까 임지영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는 이러했는데 지금 새로운 게 많이 나왔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도 지금 굉장히 보더랜드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페이퍼가 나왔는데 그 보더랜드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되게 형태가 선이 있고 그러니까 김선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이죠. 선이고 이제 가령 뭐 김광민 선생이나 뭐 로레타 김 선생님이나 이런 경우는 약간 스페이스고 그다음에 여기 정혜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고 그다음에 이제 저나 이제 청경원 선생님이나 이제 죄송합니다. 오창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상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경계죠. 그러니까 꼭 마진은 아니더라도 일상 안에서 있는 어떤 그런 border.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걸 크로스하는 거죠. 나는 현대인인데 전통을 뭔가 찾고 싶고 나는 뭐 현대인이지만 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정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이 아까 청규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청규현 선생님 말씀을 되게 이상하게 이제 전유되는 이런 전통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은 언어는 나는 그냥 전통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 자체에 간극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간극은 사실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 간극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어제 첫날 이제 연단 토론 하실 때 가장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더랜드를 왜 하냐면은 제일 첫날 말씀하신 것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이런 보도의 문제, 고대사의 문제, 이런 민족주의의 문제 때문에 이제 하시는 건데
그 세 분 선생님 중에 굉장히 다른 것이 뭐죠? 그 임재원 선생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결국에는 이것을 바꿔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어떤 노력, 지식인의 어떤 언어의 어떤 발굴, 그 인식론의 어떤 그 개발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만약에 고대사가 진짜 현대사라면 그 지금 고대사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 얘기해주는 현대사의 어떤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런 경쟁 관계와 정치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런 지식 체계의 발굴이 물론 우리 그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얼만큼 우리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약간 뭐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조금 그럴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저도 사회자지만 한마디 저도 하자면 임재현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디벙킹에서 벗어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경계를 고정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문제화하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거고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끊임없이 도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적확하고 유효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족주의파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디벙킹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이브리드한 걸 보여주는 순간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되면서 사실은 보더링 프랙티스가 어떤 것이고 그게 얼마나 복잡한 거고 왜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해체했으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보도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쪽으로 오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소회였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저는 그 네이션 스테이트 다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사학 전공인데 과학사에서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거든요. 전통적인 접근은 당연히 뭐라고 해도 과학이라는 그 아주 시스테매틱한 자연에 대한 지식 체계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토마스 쿤 이후에 30, 40년, 50년 가까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다른 종류의 사회문화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다 갖고 다른 종류의 지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굉장히 큰 인텔렉츄얼 컨트리뷰션을 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디마케이션을 하는 프랙티스가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절차냐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다른 사회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더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죠.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하면 그 맥락에서 근대 국가를 너무 과거에는 아주 거대한 에이전시고 획일적인 인트러스트를 갖는 것으로 그려왔는데 이제 뭐 티모스 미첼이나 많은 논자들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했던 보더링, 디보더링 프랙티스를 통해서 협상된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효과고 국가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다. 뭐 이매진 그러니까 그 베네딕 앤더슨 비로와서 스테이트 자체도 이매진 커뮤니티를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집어넣으면 사실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사실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관주더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지만 국가의 경계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문화인력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그 안θρω폴로지 오브 더 스테이트 그 국가 인력을 하는 사람들이 쓴 것 중에 되게 재밌게 본 것들이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는 그런 민원 뭐 서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서류를 집어던지거나 찢어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는 데 대한
균열이 일어나냐 아니냐 뭐 이런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고 이런 연구들을 보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뭐 비관적이지는 않고 그 좀 이게 더 다양한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좀 희망적으로 뭐 국내 학계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예. 거기에 하나만 그냥 다 예. 사실 이제 아까 동사무소에 찢어버리는 부분과 국가에 대한 저항이냐 이제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 때 우리가 저항의 그 양상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그 담당 관리자한테 불만의 편지를 써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은 편지 쓸 때 절대 안 고쳐질 거를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반려조 규정상 저만들이 나한테 답장을 써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하루에 5,000장의 그런 어떤 그 마냥 프로테스트 레터가 여기저기 오면은 이 관료는 거기에 대해서 규정상 답장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템플릿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5,000장 사인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아 나는 여기에 우리 동독의 그 사회주의에 커밋된 공산주의자로서 우리 사회주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인민에게 이런 그 소비재를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고쳐질 걸 알면서도 쓰는 이유는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이 자식아. 넌 어쨌거나 답장을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읽으면 아 이 동독 시민들이 자기네 뭐가 고쳐질지 착각을 하고 끊임없이 국가에 호소를 한다는 거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읽어보고 지금 김나영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마 국가의학이라는 그 재밌는 나는 그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그런 데서 만약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넘어가는데 안에 껴있는 것 같으면서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아요. 경계 연구에서도 아마도 어제 롤레타 얘기할 때 그 오로촌족 사람들이 나 이게 국격인지 몰랐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런 저항의 방식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저희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또 의견 아니면 아까 그 청경현 선생님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예 오창현 선생님 아까 좀 답변을 못 하셨는데 뭐 하실 게 있으시면 아니 굳이 강제로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좀 의견을 주시죠. 예, 김경수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요새 관심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아마 빨리 논문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관심 있는 건 역시 그 지역주의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는 되게 민족주의가 강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또 실제 뭐 그 지역 문화의 뭐 다양성, 변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반면에 뭐 다른 사회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사회를 이야기할 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조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게 반드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떠한 동일한 그 문화적 형태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를 계속 강조하는 형태의 담론하고 이제 그러한 담론보다는 동일한 것에 되게 강조하는 담론이 있다라고 섰을 때 사실 그 차이가 아닌 그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 지역주의가 지난 한 30년간 이렇게 강력했던 사회에서 과연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게 세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주의라는 것을 오늘 뭐 일상생활에 대한 일상 경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역주의 자체를 일상 경험으로 경험하고 살았던 세대가 이제 끝나고 혹은 뭐 이제 그게 이제 점차 쇠퇴해가고 이제 다른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그 세대와 그 세대의 민족주의라는 건 또 어떻게 결합시켜서 설명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담론 수준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수준에서 되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 일상생활이라든가 일상 경험 수준에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되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그 지역주의라면 뭐 호남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주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이 좀 더 그 민족주의와 관련된 논의, 이론적 논의에서 좀 진일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왜냐하면 한 단위로 놓고 그 다음 단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해산물 소비를 자꾸 또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저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의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홍어의 문제라든가 뭐 지금도 홍어라는 문제는 되게 인터넷 담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그 지역을 표상하는 이제 그런 해산물들이 있는데 뭐 실제는 어땠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뭐 역시 좀 그 문제가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김광민 교수님 아까 좀 들어주셨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전체적으로 여기가 한국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나 국가의 힘이 이렇게 굉장히 크고 강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한국 고대사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그 경계 지우는 그 엔터티, 내셔널리즘이나 국가의 힘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단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는 하나고, 이런 듯한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듯한 얘기들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경계라는 게 단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층위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지역주의도 있고, 그리고 국가의 차원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 엘리트, 미국의 뭐 교육 보내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국가나 네이션의 경계는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는 걸, 다른 식의 경계가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멀티플하게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가 얘기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계 지우는 힘이 그렇게 진짜 앱솔루트한가? 그것도 사실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동사무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국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의 힘이 작동하는 건 동사무소가 있는 곳, 그리고 텍스를 지을 수 있는 곳. 현대 지금이라도 사실은 어디 산간지방 가고 그리고 도서지역 가고 그런 폴리싱이 가지 않는 지역들이 있고, 뭐 끝까지 가지 뭐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되게 약한 지역들이 있고, 특히 뭐 로레토 김 선생님이나 뭐 청대 공부하는 사람들, 국가는 굉장히 스페이셜하거든요. 국가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예전으로 이렇게 투사를 해서 이게 무슨 국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렇게 올 파워풀한 국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 그건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예. 내셔널 히스토리의 효과도 지금의 네이션 스테이트가 갖는 국가형태가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전제하니까 자꾸 고대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도 지금의 국가도 그야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션 스테이트가 옛날에도 지금처럼 작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첼의 경우에는 지금 김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넘어서 아예 국가를 어떤 힘을 작동할 수 있는 에이전시로 보지를 말자는 거죠. 그냥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효과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에이전시도 국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특별히 그 아규먼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국가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재고할 면이 많이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임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내셔널리즘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사회 보면서도 얘기하고 여기서
그 김광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걸 제가 다시 얘기하면 내셔널리즘 비판하는 논의에서 다시 또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의 효과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내셔널리즘 비판의 논의가 굉장히 커져서 지금 사실 누가 이 내셔널리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오히려 그 내셔널리즘을 설정하고 강화하는 게 아닌가, 그 측면도 같이 얘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상훈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또 논점, 재밌는 논점인 것 같아서 하면, 역시 그것들이 이제 마주치면서 만들어지는 효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다층적인가, 그런 문제들이 이 경계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조선시대 전공입니다만 조선시대 국가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여성사 연구자로서 가부장제 국가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부장제라는 게 사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또는 불안정해지고 있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불안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는 그 가부장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리액션이나 아니면 빠져나가고, 아까 우리가 재밌게 얘기했던 그 뒤통수 치기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얼마나 국가가 곤혹스러워하고 계속 수정하면서 자기네들의 제도를 이렇게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는가 하는 논의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왜 어떻게 비틀어지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는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지식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 더 보태봤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이거는 그냥 제 느낌으로서 한국에서의 논의의 비판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의 폐해가 심해서 그거에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런 효과가 있는, 이걸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도 뭐 강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경계라는 것은 네이션뿐만이 아닌데 어떤 멀티플한 경계 지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지금 네이션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사실은 여기에서도 많이 얘기된,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생산되고 여러 가지로 생산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경계가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폴스와 그리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에서 그게 프로듀스 되는지를 만약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나 네이션과 어떤 힘을, 관계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내셔널리즘이나 네이션 스테이트 중심의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연구 어젠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벙킹하는 걸 넘어가서 그런 경계가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은 어젠다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잠깐. 예. 굉장히 사소한 포인트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에이전시를 너무 강조하고 그거에 대항하는 대항자로서의 에이전트를 강조하고, 그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결론 난 건 아니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 때 아직 얘기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로레타 선생님 하신 거랑 오창현 선생님 하신 발표 중에 밀렛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식물, 곡식, 그러니까 환경의 에이전시라는 게 저는 뭐 아직 좀 초창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다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가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굉장히 보러랜드로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엠티한 공간이, 항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든 바다든 간에 엠티한 공간을 생각하고 거기에 항상 우리의 휴먼 에이전시를 임포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아직 뭐 언어로 포착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네, 말씀하시죠. 사회자니까.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예, 저도 사소한 포인트를 하나 더 붙이면요. 이 환경에 관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 전 선생님이 거기 고경에 가는데 거기에 또 거기 또 교학하고 저는 맨날 교학하고 그 연구를 이렇게 다 붙여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제 질문을 다시 해답을 하는 게 문화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학생들이 또 거기 이번 주일 거기 화요일에 그 중국의 고대 그 여성 의사를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슨 누가 대표적인 그런 여성 의사였는가? 바로 애들이 말하는 대장금. 그래서 한 학생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김 선생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국 제국주의 뭐 하는데 근데 그 딱 어떤 학생이 딱 말하는 게요. 아니 나는 그 드라마 우리 할머니하고 봤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이게 아주 이상적인 그런 여성 의사고 한학기 또 그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어보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시 벌써 한국 문화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세계에 그냥 무슨 팝컬처 그거보다는 더 깊게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정말 이 문화 국경은 그게 더 셀 수도 볼 수 있고 더 약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의 고대 시대를 생각하면은 조선을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긴 하는데요. 생태환경 에이전시에 대해서 뭐 길게는 아니고 훨씬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복잡하다는 말씀들 제가 그 환경사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그 환경사 분야 내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당연하고 고정된 것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문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중요한 조건으로 봐야 된다는 게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가 구성된 것이라고 문제화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했던 것처럼 환경사에서 비주류로 비판적으로 도전을 한 사람들은 생태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똑같은 그 머티리얼 임팩트가 와도 사회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의구하는 것이 다 다르고 효과랑 성공 실패 효과라는 것도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그런 문화사의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태환경의 영향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또 스윙이 갔다가 계속 몇십 년째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의 생태환경사가 너무 소개가 안 돼서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간 요즘 환경사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생태환경 이슈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새롭고 기존의 주류의 입장과 다른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사의 맥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입장이든 취할 수 있는데 얘기가 복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회자인데 55분이 돼서 뭐 꼭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한 분 정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임전생 그래도 마무리 발언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우선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말씀인 것 같고 예컨대 만약에 이 보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한 번 더 한다면 예컨대 제목을 어떻게 잡는 게 재밌을까요? 예컨대 뭐 플루럴라이징 보도 사실은 이게 그런 토론주라고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은 내셔널 히스토리나 내셔널리스트들하고 너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지 사실은 요새 논쟁을 나이 먹어서 하기 싫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나이 든 것도 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내 생각 자체도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갇혀버린다는 생각이 들 때들이 좀 있어서 사실 논쟁 안 하고 이게 오래됐는데
보도 스타디즈로부터 보도를 해방시키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생각들이 좀 떠오르는데 여튼 한번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여기 참여해준 분들이랑 같이 이제 한번 이메일로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해석 가능할까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능하면 그 정명훈과 김강민 선생 두 사람이 엔터가 돼서 그때 그 문제 특정이나 역사의 변경보다는 조금 더 다른 여전히 물론 연관한 한계가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책이 하나 나올 수도 있으면 어떨까요? 뭐 저희 선생들 오늘 발표하신 선생도 어제 발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특이로운 몇 개를 더 하고 그 사람이 또 추진을 하면 발표하신 선생님 좀 포지티브하게 반응해 주시면 여튼 오랫동안 감사드리고 하나 미안한 건 사실 전국이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거의 안 했고 또 이 고대사 보면 어나운스를 하면은 좀 충주 좀 복잡해지는 일부러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도 다음번에 한다면 사실은 이게 또 뭐 이게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또 효과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한 번 더 한다면 상부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많은 제안과 비판과 또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들을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한번 이것이 한 번 더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불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다고 보면 여러분 좀 많은 의견, 조언, 비판 해주시면 좀 더 건설적인 그런 비판을 가능하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이성단 예. 밖에 저희 스태프들한테 예,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토요일 날뭐 바쁜 다른 일정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와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